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양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 2주차 내용에서는 네트워크 기술과 데이터 전송의 기초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로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파트에서 먼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회선 교환 시스템과 패킷 교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와 원리를 이해하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으로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의 차이와 원리, 그 다음에 랜이라든가 만이라든가 WAN의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연동을 위한 인터 네트워킹 기술,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의 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환 시스템이에요. 교환 시스템. 자,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 방식이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은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고정의 대역폭의 전송률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단순한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은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변 대역의 전송률을 지원해서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요. 자, 가장 쉽게 말하면 회선 교환 방식은 우리가 집에서 쓰던 유선 전화기, 옛날에, 지금은 또 인터넷 전화기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 이전에 쓰던 회선 교환 방식의 전화기, 유선 전화기를 의미하고, 패킷 교환 방식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라든가 셀룰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 셀 릴레이 교환 방식도 있는데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패킷 교환, 패킷 프레임 릴레이, 셀 릴레이, 회선 교환, 이런 식으로 패킷 교환이 가장 복잡하지만 회선 교환은 가장 단순하고, 비트율은 회선 교환은 고정되어 있지만 패킷 교환은 가변적인 방식이다라는 게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환 시스템의 종류에서부터 보면 전용 회선 방식, 송신부와 수신부가 전용 통신 선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환 회선 방식은 전송 선로 하나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우리 옛날 전화기 보면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그때 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환 회선 방식이 되겠어요. 하나의 선로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사람이 경쟁해서 먼저 선점하면 그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유저가 또 쓰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교환 회선 방식이에요. 자, 회선 교환은 데이터 전송 전에 양단 사이에 연결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가게 연결을 해놓고 해야 되고, 패킷 교환 방식은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패킷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자, 회선 교환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연결 경로를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기를 번호를 누르고 유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기하고 전화를 걸죠. 그럼 전화를 걸고 나서 먼저 연결이 설정되고, 설정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동일한 고정 대역 폭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 교환을 넘어서 패킷 교환으로 가면 송신 호스트는 전송 데이터를 어떤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패킷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 패킷을 또 보내고 그 다음 패킷을 또 보내고, 그래서 전송 대역의 효율적을 이용을 할 수 있고 호스트가 무제한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킷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쪽 먼저 나가고 다음에 또 유저가 보내면 다른 유저가 보내면 그걸 또 보내고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고받는 형태. 이런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지금의 대부분의 통신 방식은 이제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 다 대부분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죠.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1, 2, 3 이런 패킷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 가상회선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1, 2, 3을 보내고자 해요. 그럼 수신 호스트에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그런데 가상회선을 하면 그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경로를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송신 호스트가 1, 2, 3을 1, 2를 먼저 한번 보내고 3을 보낸다면 1 날라가고 그 다음에 2, 3, 2 날라오고 그 다음에 3 날라오고 이렇게 패킷 단위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때 패킷에 따라서 끊어져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그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패킷을 독립적으로 전송하고 서로 다른 경로로도 갈 수 있다. 자, 앞에서는 가상회선을 만들어서 회선이 고정되어 있죠. 경로가. 그러나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패킷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1번이 갔던 길과 2번이 갔던 길과 3번 패킷이 갔던 길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1번이 먼저 오고 2번이 오는 게 아니라 3번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경로에 따라서. 그러면 수신 호스트는 1번, 2번, 3번이라는 그 정보를, 패킷의 순서 정보를 보고 다시 재정렬을 해야 돼요. 이러한 방식이 데이터그램 방식의 패킷 경로로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는 방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자, 프레임 릴레이와 셀 릴레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프레임 릴레이는 동일한 속도의 전송 매체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경우는 기능을 단순하게 설계 가능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과 프레임 릴레이 방식을 비교한 것인데, 자, 1번, 2번이 가면서 오고 가면 오고 이렇게 이 중간에 한번 1을 가면 2가 와야 돼요. 근데 얘는 1, 2, 3, 4 다 거치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셀 릴레이는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오류 제어에 대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셀이라는 고정 크기의 패킷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랜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랜을 쓰고 있죠. 소규모 지역에 위치한 호스트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송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버스형, 공유 버스 하나의 여러 호스트를 직접 연결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이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E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동일한 선로를 공유하면서 쓰고 있죠. 자, 링 타입은 버스형과 다르게 전송 호스트의 연결이 순환 구조인 방식이다. 링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한 데이터는 링을 한 바퀴 돌아서 송신 호스트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토큰이라는 걸로 제어를 하게 돼요. 이 제어에 대한 건 좀 복잡해서 일단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를 링형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man이라고도 하고 man이라고도 하는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작은 지역이죠. 그런데 man은 메트로폴리탄 한 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를 얘기하죠. 그래서 랜보다 큰 지역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DQDB 구조를 지원한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단방향 선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복잡한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크게 몰라도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과 랜의 차이는 어느 크기의 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랜은 작은 것, 맨은 좀 큰 것. 이렇게 이 정도의 용어의 차이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WAN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거의 국가 이상의 넓은 지역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A가 한국, B가 미국, C가 일본, D가 중국 뭐 이런 식을 말하죠. 그래서 점 대 점으로 연결해서 WAN 환경은 전송과 더불어 교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결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송 매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있다. 그래서 랜과 맨과 WAN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터 네트워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과목에서 네트워크의 용어를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정의를 잘 알아두더라도 이 과목에서 절반은 배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 네트워킹이란 뭐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고, 라우터는 뭐 하는 장비냐?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이고 일반적으로 계층 3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OSI 7계층을 다 배우진 않아서 계층 3이 뭘 의미하는지만 보면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가장 밑에 3개의 계층을 포함하는 장비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존재하는 장비고 어떤 랜과 랜을 이어주는 맨과 랜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어떠한 우리 호소대 랜 로컬이 있겠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하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아산시 배방읍 쪽에 또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혹은 뭐 SK 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가 이 지역에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주기 위한 장비가 라우터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또 무엇을 하는 거냐? 게이트웨이는 리피터 기능도 하기도 하고 브릿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걸 다 1, 2, 3을 다 있으면 라우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우터는 계층 3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게이트웨이는 1만 있는 것도 있고 2까지 있는 게 있고 3까지 있는 게 다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 네트워킹 안에 브릿지라는 용어는 연결되는 랜이 다른 종류일 경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랜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프레임을 해석하고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다른 랜에 맞도록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릿지에 연결되는 랜의 종류만큼 맥과 물리 계층을 처리해야 돼서 좀 복잡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차후에 배울 것인데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요만큼 흰색의 패킷이 있죠. 요걸 보내고자 하는 정보인데 요 계층에서 LLC 계층을 통과하면서 뭔가 파란색의 헤더가 붙죠. LLC 헤더. 그 다음에 또 더 진한 파란색의 맥 헤더가 붙어요. 그 다음에 맥 헤더가 붙고 나서 물리 계층에서 이제 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역과정을 보면 이 헤더들을 벗겨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 헤더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 다양한 더 추가된 정보들을 넣어서 보내고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경로를 찾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받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이 헤더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처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트랜스페어런트 브릿지라는 것도 있어요. 뭐 복잡한 용어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라우팅 기능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기능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중요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인터 네트워킹을 보면 랜이 지금 4개가 있죠. 랜 1번, 랜 2번, 랜 3번, 랜 4번. 이 각각의 랜 사이에는 이렇게 1, 2, 3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브릿지. 그 다음에 3과 4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이렇게 브릿지가 중간에 되어 있어서
A에서 G를 가고자 한다. 통신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브릿지를 거쳐서 1번을 통해서 3번으로 나가서 이 브릿지 2번에 1번으로 가서 2번으로 나가서 이렇게 G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은 내가 어느 경로를 가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잘 보세요. A, B는 11인데 C는 3이고 D는 2고 E는 3이고 F는 3이고 G는 3이다. 자, 그러면 A에서 G로 가려면 1번을 거쳐서 3번을 거쳐서 1번을 거쳐서 2번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보면서 번호를 보면서 찾아간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스패닝 트리라는 용어도 있는데 네트워크의 비순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비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경로 1번, 경로 2번, 경로 1번에 해당하는 라우팅, 경로 2번에 해당하는 라우팅, 이중 경로에 의한 잘못된 라우팅 정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순환,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스패닝 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라우팅 브릿지.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브릿지와 소스 라우팅 브릿지라는 게 있다. 차후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조금 빨리 지나갑시다. 자, 여러분들 IP 기반의 인터넷 네트워킹.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어떤 상호 연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이고 패킷 중계 기능은 IP 프로토콜이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텔넷이나 TCP/IP, 그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이더넷으로 가서 다시 PPP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연결들이 IP 프로토콜이 수행하고 다른 이종 간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킹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맥 패킷이 다르면 패킷 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패킷 분할과 병합 과정을 이렇게 이더넷 헤더, PPP 헤더, 그 다음에 ATM 헤더 이렇게처럼 다른 이종의 다른 방식의 통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 정보들을 하나씩 덧붙이고 혹은 그것을 해석하고 벗겨내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런 방식의 헤더를 붙였다가 다시 이걸 해석하면서 데이터가 전파된다라는 부분을 그림적으로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다음에 자세히 또 한번 다루게 될 테니까 이걸 배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인터넷 라우팅이라는 용어에서는 고정 경로를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수신 호스트 사이에 영구 불변의 고정의 경로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정 경로 배정은 장점으로는 간단한 게 장점이겠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점은 트래픽의 변화에 의해서 더 좋은 경로가 있지만 그 경로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동적으로 경로가 배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더 효율적이진 않겠죠. 간단하지만 효율적이진 않다. 인터 네트워킹에서 이렇게 어떤 링 타입의 구조가 되겠죠. 이런 데서 R3, R7 선로는 고속통신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덜 분비이기 때문이에요. 넷2가 넷4보다 덜 분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경로의 복잡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그림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전에 고정된 경로를 배정하는 게 있었는데, 적응적으로 경로를 배정하는 것은 어댑티브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달할 경로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네트워크나 라우터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나 네트워크의 특정 위치에서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경로 결정 과정에서 라우팅을 계속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부담이 생기긴 하겠죠. 그래서 라우팅 사이에 시간적인 정보의 불일치성 문제가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 시스템. 동일한 라우팅 특성으로 동작하는 논리적인 단일 구성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자율적으로 통신을 막 내부에서 하고 있다가 또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망이 구성되는 라우팅 경로가 구성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자율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QoS가 나오는데 QoS는 용어에 대한 정의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QoS는 Quality of Service의 줄임말인데, 자,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 그래서 연결 설정의 지연 값이라든가 연결 설정의 실패 확률, 전송률, 전송 지연, 전송 오류율,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따질 때 체크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송률이 얼마나 높은가, 전송 지연이 얼마나 생기는가, 전송에서 오류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QoS는 어떻게 되는가? IP 프로토콜에서 모든 패킷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도착 순서나 100% 수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IP 프로토콜은. 전송 데이터의 종류별로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상의 정보는 대용량의 정보죠. 영상은 중간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영상의 일부가 깨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죠. 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송의 오류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렇지만 컴퓨터의 데이터, 예를 들면 이메일의 데이터인데 거기에 일부 데이터가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메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전송은 불필요하지만 좀 천천히 와도 되지만 전송의 오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데이터 하나만 깨지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컴퓨터 데이터인 경우에는 오류를 일어나면 다시 보내주고 다시 보내줘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QoS를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고 조금 간대하게 만족시켜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영상 정보와 데이터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에서의 QoS 지원은 각 패킷을 서로 다른 QoS 기준으로 구분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상 정보인 경우와 컴퓨터 데이터인 경우에 QoS의 기준을 다르게 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기술이었고, 이제 데이터 전송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장에서는 전송과 교환 시스템의 구조의 원리, 그 다음에 프레임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 문자 프레임과 비트 프레임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오류 검출하는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요? 자,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의 전송 방식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공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병렬 처리에 의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유 시스템 버스에 다수의 메인 프로세스를 장착해서
I/O 장치의 처리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중복의 저장을 통해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한 곳에 깨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효과예요. 자, 전송과 교환. 교환이라는 스위칭은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어느 방향으로 전달할지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교환 장치, 스위칭 장치라고 하고, 전송은 1대1로 직접 연결된 두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것. 이걸 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스트 A에서 호스트 D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호스트 A와 호스트 C 간에는 직접 연결해서 전송을 하고 호스트 C에서 올바른 경로 선택을 하기 위한 교환을 하게 되죠.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C와 D는 직접 연결에 의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송과 교환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전달 된다는 것이죠. 자, 전송 방식의 종류에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지리적 분포에 따른 분류는 랜이냐, 맨이냐, WAN이냐 이렇게 근거리 통신이냐, 도시 규모의 통신이냐, 어떤 국가 단위의 원거리 통신이냐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전송 방식을 나눌 수 있고 데이터 전송이 어떤 1대1 통신, 점대점이냐, P2P냐 어떤 한쪽에서 방송처럼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명에게 뿌려주는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냐. 그래서 점대점 방식은 호스트가 어떤 특정 중개 호스트와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을 얘기하고 브로드캐스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 그래서 진짜 방송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점대점 방식에는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 호스트가 송수신 호스트의 중간에 위치해서 스타형도 있고 링형, 그 다음에 완전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1대1로 불규칙한 어떤 링을 이루는 것들 이런 형도 있다. 연결 개수가 많으면 성능은 유리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연결 개수가 적어지면 전송 매체를 많이 공유해야 하다는 또 전달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개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스타형부터 보면 하나의 중개 호스트 주위에 여러 호스트를 1대1로 연결하는 형태다. 그래서 중앙 호스트의 신뢰성과 성능이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트리형. 그래서 중앙에 있는 스타 구조 주변에 위치한 호스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 구조가 계속 형성되는 구조.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중개 과정이 간단하지만 중앙 호스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자, 링형은 호스트의 연결이 순환고리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호스트가 데이터 전송과 교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요. 토큰,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전송 시점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의 링형의 단점은 한 호스트가 고장나면 전체 호스트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자, 완전형은 모든 호스트가 1대1로 직접 연결되지만 전송 매체를 모두 다 연결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가 있죠. 자, 불규칙형은 특정 패턴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방식을 그냥 우리가 불규칙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형에도 들어가지 않고 링형에도 들어가지 않고 스타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을 불규칙형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전송할 때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정 호스트가 전송한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랜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버스형이나 링형에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버스형은 전송 데이터를 모든 호스트에서 수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때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호스트의 전송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를 나눠서 한다거나
어떤 토큰으로 전송 권한을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보낼 땐 다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않고 충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링형은 호스트를 순환 구조로 연결한 것이었죠. 그래서 송신 호스트가 전송한 데이터는 링을 한 바퀴 순환한 후에 송신 호스트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 그래서 중간에 호스트 중에서 수신 호스트로 지정된 호스트에만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하게 되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토큰, 어떤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자, 멀티포인트 통신, 유니캐스트와 멀티포인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이제 둘 간에 딱 두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호스트가 되고 서버도 호스트가 돼서 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죠. FTP나 이런 것들. 근데 멀티 포인트, 그래서 1대 다, 1대 N, N대 N 이런 것들은 동시에 여러 명이 하는 것들. 그래서 화상회의라든가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은 멀티 포인트 방식이 되겠죠. 하나의 송신 호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수신 호스트 하나가 연결된 건 유니 호스트고 하나의 송신 호스트를 기준으로 다수가 연결된 것은 멀티 포인트죠. 그 다음에 송신 호스트가 한 번의 전송으로 수신 호스트 하나에만 전송되는 것은 유니캐스트고 유니캐스팅이고 송신 호스트가 한 번 전송했는데 다수가 수신하게 되면 멀티캐스팅이 되겠죠. 멀티포인트 유니캐스팅. 자, 보세요. 1대 다 통신을 위해서 멀티포인트가 있는데 유니캐스팅 방식은 호스트 A가 3개를 보내요. 이 3개는 각각 3개를 동시에 다 보냈는데 F에 가야 될 것, E에 가야 될 것, D에 가야 될 것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밑에 것은 예를 들어서 F에 가고 그 다음 것 위에 것은 E에 가고 그 다음 위에 것은 D에 가고 이런 식으로 단점은 수신 호스트가 많아지면 성능에서의 문제가 발생해요. 장점은 송수신 호스트 사이의 흐름 제어와 수신 호스트의 응답 기능 및 재전송 기능들을 구현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브로드캐스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 전송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호스트 A에서 쏜 이 파란 하나의 패킷이 모든 호스트에 동일한 값들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뭐 TV 방송을 보냈다라고 하면 B와 C와 E와 D는 다 동일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브로드캐스팅 준수로 전송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전달된 패킷을 복사해서 네트워크 전체로 보내게 되죠. 자, 멀티캐스팅. 1대 다 전송 기능을 구현하고 통신 환경을 연결 설정 요구 한 번으로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서비스, 화상 회의 서비스, 인터넷 뉴스, 인터넷 주식 이런 것들이 멀티캐스팅 방식을 이용한다. 자, 마지막으로 전송 오류의 유형이에요. 자, 오류 복구 기능, 수신 호스트의 응답 프레임. 그래서 송신 호스트의 응답 프레임을 전송해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데이터를 잘 받았냐 안 받았냐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응답이 오면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제대로 나 못 받았어 라고 오면 다시 동일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정확히 가겠죠. 그러니까 송신 호스트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 후에 일정 시간 안에 수신 쪽에서 긍정의 응답이 오지 않고 부정의 응답도 오지 않으면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재전송한다. 이런 걸 타임 기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송신을 보냈는데 지금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정의 응답을 보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머 기능을 준다. 그
다음에 순서 번호 기능. 그래서 수신 호스트는 내가 지금 1번 프레임을 받았는데 2번 프레임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2번을 보내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송신 쪽에서는 다시 2번을 보내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오는 패킷에는 다 일련의 변호가 있어요. 이게 다 헤더에 정보가 실려서 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정상적인 정보가 전송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송신 호스트가 전송한 데이터 프레임이 수신 호스트에서는 오류에서 도착했다라는 것을 긍정의 응답의 프레임을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아 얘가 잘 받았구나라는 걸 송신 호스트가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을 다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프레임 변형 오류를 인지한 수신 호스트에서는 송신 호스트의 부정응답 프레임을 전송하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를 다시 재전송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왔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부정의 응답을 보내게 되면 아 그래? 그럼 다시 또 보내줄게 라고 해서 데이터 재전송을 하는 이게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데이터를 분실하는 경우 자 앞에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오긴 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송신 호스트에서는 송신에서는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수신부에서는 데이터를 전혀 받질 못했어요.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에 의해서. 그러면 수신부에서는 응답 자체도 못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송신부에서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을 둬가지고 얘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긍정도 오지 않고 부정도 오지 않으면 무조건 다시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데이터 재전송을. 보내줬을 때 응답이 오면 긍정 응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또 무한으로 반복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재전송했는데 또 분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아예 끊어져 있는 경우다. 그럼 계속 재전송을 하더라도 응답에 긍정의 응답, 부정의 응답이 안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타임아웃을 8번 체크해서 아니면 10번을 체크해서 데이터를 재전송해보고 더 이상 데이터를 안 보내는 뭐 이런 형태의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의 번호를 아까 얘기했는데 중복 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헤더에 고유의 번호를 할당해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보냈는데 1번에 대해서 긍정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분실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재전송하죠. 그러면 또 1번을 또 보낸단 말이죠. 그럼 수신 호스트에서는 1번 왔는데 1번이 또 오니까 1번을 제대로 받았었잖아요. 긍정 응답으로. 근데 1번을 또 오니까 1번은 받았는데 1번이 또 오면 버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신부에서는 재전송 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니까 버리고 2번이 오고 3번이 오고 4번이 오게 이렇게 순서를 다 매겨서 재정렬합니다. 수신부에서는. 그러니까 수신 호스트가 두 경우 긍정응답을 분실하거나 긍정응답 도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프레임별로 고유의 순서 번호를 부여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1번이 왔다. 그러면 긍정응답을 할 때 1번은 제대로 왔어요 라고 응답하겠죠. 그러면 2번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또 2번 데이터 제대로 왔어요 하면 3번 데이터 보내고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1번이 왔어요. 긍정응답을 했는데 분실이 됐죠. 그럼 데이터 1번을 재전송하죠. 그러면 수신 호스트는 1번을 받았는데 1번이 또 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1번이 왔고 긍정응답을 했더니 다음 데이터 2번이 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흐름의 제어 플로우 컨트롤인데 수신 호스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송 속도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해야 돼요. 너무 빨리 전송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수신부가 이걸 앞에 왔던 데이터를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오게 되면 버퍼에 다 채워 놓을 수가 없어요.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받고 있었는데 4번이 또 왔는데 1, 2, 3번을 처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4번이 온 걸 버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고려해 줘야 돼요. 수신 호스트의
어떤 속도에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링크에서는 전송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쪼개게 되고 전송 프레임 체크섬, 송수신 호스트의 주소, 제어 코드 등을 이용해서 다 이런 것들을 다 전송 관리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냐? 실제 우리는 데이터 여기서 보여지는 하얀색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해요. 근데 이 데이터에는 앞과 뒤에 어떤 특수 문자들을 붙여 놓게 돼요. 그래서 DLE는 시작, STX와 DLE, ETX는 끝에. 그러면 DLE는 뭘 의미해요? 시작의 시작을 의미하고 STX는 시작의 진짜 값을 STX 스타트를 의미하고 DLE는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DLE는 끝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ETX다. 알겠죠? 요렇게까지 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은 요 프레임 구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더 깊게 한번 더 다루는 과정들이 다루어질 것이고 오늘 다루었던 어떤 용어와 정의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 주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